스루퍼타임즈 2023년 3월 20일자 추가를 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필요조건, 충분조건 논리라는 부제를 달아봤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고 또한 필요하시면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경험이 많을수록 논리가 필요한 늑다리들, 저 같은 늑다리들을 얘기하는 거죠. 젊으신 분들은 저희 같은 나이대를 꼰대라고도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조직 생활을 하면서 뭐 논리란 것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도 없고 또 뭐 그렇습니다만은 말년에 그 필요조건 논리와 충분조건 논리, 간단한 두 가지 논리만 가지고도 세상을 잘 해석할 수 있고 자기 의견을 피력할 수 있고 목적을 위해서 상대방을 설득한다든가 그런 경우에 매우 유용한 논리를 배웠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 필요조건 논리인데 in order to, must, because 이렇게 이제 설명이 돼야 됩니다. 무엇을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가정을 이제 해서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가자 할 때 어떤 그 이 구성원들을 방향 있게 리딩해 나갈 때 이거를 쓸 수 있는 거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충분 조건 논리라는 것은 그 이 필요 조건을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if 만약 뭐뭐 하다면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 또는 뭐뭐 하다. 왜냐하면 또 가정으로 또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다른 결과를 찾아 그 가정을 입증해야 한다. 자, 말은 간단한 것 같은데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다른 결과를 찾는 것은 매우 그 노력과 또 그 정성이 들어가고 그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스루프 그 회계를 분석하면서 그 회계 투명성 검증을 위해서 충분 조건 논리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청에 대한 뉴스를 좀 모아봤는데요. 이 중국 한족만 받아들이지 않기를 일부 조선족 포함입니다. 이것도 저도 논리적으로 좀 생각해서 하는 얘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유럽서 힌트 얻은 한동훈, 이민청 신설 박차, 취업비자 총량제 시행. 그래서 독일 등 그 9일간 출장을 가서 이 그 선진국의 이민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우고 한 수 배우고 도입을 하다. 이렇게 지금 찾아다니면서 한 것 같습니다. 뭐 많은 행보를 하고 있네요. 법무장관이 출입국에 대해서는 법무부 소관이니까 유럽 상국과 이민 정책 한라인, 법무부 이민청 설립 속도, 체계적 이민 이주 정책 없이 국가 운영 성공한 나라 없다. 요 내용을 이렇게 해서 그 언젠가 조만간 상반기 중에 이민청을 설립할 것이다. 이런 뉴스들이 그 검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이 독일 가서 이 회의하는 장면이고 저 뒷면이 있는 데가 그 통역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서로 그이 논의하는 그 과정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그 심볼은 유명 유튜버 그 슈카 월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생방송으로 많은 뭐 그 인기 있는 유튜버인데 그 주제를 뜨거운 감자 도서정가제 국민제안 1호를 그 소개한 내용을 제가 좀 필요한 부분을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 도서정가제를 얘기하면서 그 단통법에 의한 그 핸드폰 그 할인 보조금 이런 그 역사 히스토리도 얘기하고 결국 LG전자는 접었다는 결과 그 다음에 그 결과로서 애플 아이폰만 또 그 시장 점유율이 올라갔다. 그런 얘기도 소개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베스트셀러는 팔려도 그렇지 못한 책의 수요는 감소한다. 그래서 이 그 매출이라는 게 결국은 가격 곱하기 수요인데
피를 낮춘다고 해도 팔릴 것 같지가 않다. 그러니까 베스트셀러 외에는 차라리 이 정가제를 유지하고 Q가 감소하더라도 그거는 감소하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사한 거를 또 아이스크림 가격도 얘기를 했고요. 어, 좌관 그 요즘 소비자들은 그 이 뭐 아이스크림 가격이 얼마인지 몰라서 할인 가격으로 싸게 파는 데 가서 먹고 그러는데 편의점에 가서 사면은 좀 비싸기 때문에 할인점들 많이 찾고 그러죠. 여름철에. 요게 그 국민 제한 1호라고 한 게 그 옛날 그 문정부 때 그 국민청원이 국민 제한으로 성격이 약간 바뀌면서도 그건 좋은 제도라고 여기서 유지를 하는 것만입니다. 그 대신에 이제 그 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그 이 토론 기간을 가지고 어떤 그 이 합의된 그런 방향성을 또 토론이 그렇게 나왔대도 뭐 정책을 밀고 나갈 거는 또 나갈지도 모르죠. 수신료가 이제 국민 제한 2호로 떴대는데 이것도 참 그 의미 있는 내용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나오니까 제 생각은 대통령실 주 60시간 윤 가이드라인 아니야. 상한 캡 고집 이유 없다. 헤럴드 경제 3월 20자 오늘자 뉴스고요. 또 뉴시스에서 보면은 대통령실 근로시간 개편 정치권서 변질됐고 원래 취지가 노동약자 보호가 근본 취지다. 이렇게까지 된다면은 도서정가제 논의에 대한 논리는 다한 것 같다 해서 이제 앞장에서 얘기한 건데요. 지금 논의되는 중에서 이미 한번 의견을 제가 피력했습니다만은 주 법정 근로 시간 논의에서 빠진 게 가격이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생산직의 일당이겠죠. 주로 중소기업에 해당할 사항이겠다. 가격, 임금 일당을 프라이스라고 보고 시간, 이건 수요가 아니고 시간이죠. HQ라고 제가 표현해 봤습니다. hour, quantity, 수량으로. 일당을 올려줄 생각을 하지 않고 시간만 늘리려 한다. 근데 OT는 할증 50%임에도 중소기업이 그것을 원하는 거냐? 아닐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경험상 하루 일당의 어떤 생산 할당량이 있다 그러면은 이 본봉이 너무 약하니까 중소기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옛날 얘기가 아니고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어, 8시간 중에는 어슬렁어슬렁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 먹고 바짝 2시간 동안에 야근을 열심히 해서 생산량을 내니까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8시간 안에 생산량을 달성할 수 있는 게 근로시간 는다고 해서 생산량 달성하고 노동 생산성이 올라가는 게 전 아니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이 조직 생활을 할 때. 그래서 저는 그 전 정권이 만들었다고 해도 대다수 근로자인 그 중소기업의 80%가 근무하면서 익숙해 있다. 근데 그게 유지될 필요가 있다 이게요. 그런데 요구되는 것은 노동 생산성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제가 하겠습니다. 생산직에 대해서 일당 올려라. 그 대신 조삼모사 같은 얘기지만은 대신 OT 할증률을 25%로 낮춰라. 왜 OT를 50%나 일당을 많이 주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잔업시키려고 일당 50%를 많이 준다. 그게 본봉을 낮게 줘야만이 보너스를 작게 나가니까 보통 보너스는 본봉 기준으로 주거든요. 보너스도 요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인건비를 말하자면 줄여보려고 아니면은 이제 이익을 남기려니까 중소기업에서 판매 가격은 낮고 어떻게 먹고는 살아야 되고 이익을 나야 월급도 주고 그렇게 되니까 중소기업들이 그런 이제 고충이 없는 거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주 근로 시간을 늘리지 않아도 충분히 노동 생산성은 올라갈 것이라고 자신한다. 그러니까 8시간 곱하기 주 5일 근무제면은 40시간이거든요. 그럼 12시간을 5일로 뭐 7일로 나눈다 그래도 뭐 그게 이제 비슷한 거죠. 1점 몇 시간이면 2시간 정도.
그 또 야근을 시키려고 그러면 저녁까지 먹여야 되잖아요. 그것도 또 돈이 또 들어가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녁 먹이지 말고 퇴근시켜라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그리고도 그 생산량을 내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저도 조직 생활할 때 그런 거를 좀 해 봤기 때문에 일당제 사원을 그 월액제 사원으로 바꾸고 오늘 하루 할당량을 작업 끝나면은 일찍 퇴근해. 뭐 카드를 늦게 끊더라도 우리 사무직 같은 월액제 사원으로 대우해 주니까 뭐 더 나오더만요. 할당량보다 더 하고 갑니다. 아, 땡큐 고맙습니다 하고 기분이 좋아서 빨리 퇴근해가지고 벌써 수십 년 전에 저는 워라밸을 시켜줬다 이 말이에요. 이런 그 경험이 이런 경험을 통한 논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다가 근데 화이트 칼라는 이게 적용되기가 어려워요. HQ의 의미는 화이트 칼라의 아워 퀀티티 그 근무 시간이 아니고 퀄리티 성격입니다. 관리직이란 것은 퇴근 후에도 술 먹으면서 회사 일 얘기해야 돼요. 뭐 일이 안 풀릴 때는 자면서도 고민입니다. 이런 거를 생각하면은 월정액이 더 중요하다. 그 화이트 칼라는 그러니까 이런 거로 봐서 그 노동개혁이라는 게 도대체 뭘 노동개혁을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거예요. 노동개혁이란 것도 노동 생산성을 올려야 그게 이제 목적이 맞는 거지. 노동 생산성을 올리기 위하여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그 만들어 가지고 그걸 또 충분 조건으로 또 다시 한번 검증을 해보는 거죠. 자, 제가 그 말한 것들을 그 이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의 논리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충분히 논리적으로 또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나라는 생각보다 미친 나라였다는 또 주제로 참 그 히스토리컬하게 잘 그 꾸몄어요. 근데 이제 저도 그 뭐 역사 공부는 했지만 그 베트남까지 그 침공을 하고 인도네시아까지 원래 그 말 타던 사람들이 배 타고 하는 거는 다 실패했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말 타고 하는 거는 몽골이 잘했지만은 배 타고 하는 것은 젬병이다. 그거는 확인이 됐고 그 배 타고 가서 뭐 하는 것은 결국은 상대방 나라의 영웅들을 만들어 줬다. 그런 얘기죠. 영웅들을 만들어 내줬다. 요런 그 맥락으로 봐서 이게 그 연결이 될지 모르지만은 기성, 패러사이트라고 우리나라 기생충 영화도 있었죠. 톡소포자충이라는 게 있는 모양인데 이 기생충은 악당이 아닐 수도 있다. 어쩌면 안티히어로일 수 있다. 최종 숙주는 고양인데 중간 숙주가 쥐다. 근데 이 중간 숙주 쥐에 그 이 톡소포자충이 들어가면은 이게 겁이 없어져 가지고 이 고양이한테 대든다 이게요. 그래가지고 결국 맥히게 된다 이게요. 그러면은 고양이 창자 속에 들어가면은 그게 유성생식이 된답니다. 무성생식도 할 수는 있는데 유성생식을 그 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뭐 하룻강아지 범무서울 줄 모른다라는 게 이제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사람 몸속에도 들어올 수 있는데 쥐와 같은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가? 주로 뇌와 근육 속에서 머문다고 알려져 있다. 충분한 연구는 없지만 어떤 그 통계적 분석으로 해서 정신분열증에 연관이 있다 하는 설이 있고요. 또 자살, 정신적인 문제와도 연관성을 보이고 있지만 조사의 어려움으로 관련성이 추정되지만 이 상관관계, 인과관계는 아직 밝혀낸 게 없고 인과관계는 이제 과학적인 거고요. 상관관계는 그냥 뭐 나름대로 그 중간 부류 정도 과학의 발전의 2단계에 해당하는 그게 상관관계도 약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듣고 보니까 잠깐요. 우리나라가 지금 출산율이 떨어지는 게 아마 이거하고 논리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애완견과 고양이를 키우는 게 대부분 여성들이 그 원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닌가요? 모성애 때문에 애는 낳기 싫고
애완견과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애완견과 고양이가 인간에게 기생충일 수 있다. 기생을 하면서 그 결과 인간의 출생률이 낮아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성욕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남자의 정자수를 없앴다든지 말 유전자가 알아가지고 그리고 윤미향 같은 자도 기생충 같다. 그러니까 한국 위안부 파리가 안 되니까 이제 베트남까지 가서 이제 그, 그 베트남에서는 베트공 학살, 민간 학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잊고 살라고 그러는데 아니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그걸 또 자극을 하니까 또 소송까지 걸게 만들 그런 거에서 삥 뜯어가지고 사는 완전 윤미향이는 아주 기생충 같은 자라고 봅니다. 이런 비유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챗 GPT-4의 등장, 그 3.5판이 아니고 4판이 등장했는데, 요 내용은 그냥 한번 쫙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어, 뭐, 저도 한두 가지 한번 해봤는데, 저는 뭐 하니, 그 대화를 해볼 필요, 어, 뭐, 이런 게 좀 뭐 별로 없어가지고 못 물어봤는데, 제가 원하는 답들이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3월 16일 날 마이크로소프트 MS365의 코파일럿이 공개됐다 이렇게 되는데 그 MS 쪽 거를 한번 좀 또 한번 봐야 되겠어요. 주로 그 MS 거를 워드 작업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어, 해외 유명 유튜버가 쇠고기 중 최고로 꼽은 한우 그 비결은 총자관리다. 자, 난 이게 어디 그 우리나라 사진이 아닌 줄 알았어요. 이게 구릉지대라고 그러죠. 이렇게 그 낮은 상태로 돼 있는 거. 멋있는 어떤 전원 풍경 같기는 합니다만은 유럽 같은 데서는 뒤에 이제 이런 높은 산은 안 보이죠. 끝도 없는 구릉지대들이 연이어지는 그런 유럽의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약간 비탈져 있긴 합니다만은 그 충남의 한우계량 사업소라고 충남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도 그 충남을 한번 가봤었는데 이 차를 타고서 그런데 그 충남에 가면은 유럽식 구릉지대가 꽤 눈에 많이 띕니다. 그런 데가 이제 축산하기 좋고 낙농하기 좋은 데다 이 풀어놓고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그 하고 풀을 뜯으면서 사려 먹이고 하는 유구소보다는 이런 한우들이 맛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리고 또 종자 관리도 잘 한답니다. 아주 그 좋은 이 수컷 그 한우 소에서 이 정액을 뽑아가지고 소들한테 이제 임신을 시키는 인공 수정을 해서 뭐 자연 수정이 아닌 그런 방법으로 한우 개량을 하고 있다. 참 인간이 많은 그 일을 하는군요. 맛있는 고기를 먹으려고 살 때까지 열심히 살면서 우리 소들이 옛날 사람들은 소가 재산이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죽으면은 그때 가서 어, 조금 먹는 식으로 그렇게 됐겠죠. 네, 오늘은 그 중앙은행에 대한 생각이 많아집니다. 금융에 대해서는 제가 젬병이고 또 금융권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만은 그 이코노 타임즈라는 게 있는데 리처드 워너라는 분이 상당히 그 전문가이고 이 FRB에서도 일을 해봤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목을 이렇게 뽑았어요. 왜 중앙은행들이 너무 강력해서 우리의 인플레이션 위기를 초래했는가? 그 제목은 센세이셔널하게 인플레이션 위기가 뭐 현재로서는 우크라이나 사태 뭐 이런 것 때문에 양적 완화를 해가지고 또 코비드까지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의 상승과 변동률로 볼 때 정책이 어떤 식으로든 결함이 있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동안 중앙은행 수뇌부는 인플레이션을 낮게 안정시켜 물가 안정을 달성하는 것이 제1의 직업이라는 주문을 되풀이해 왔다. 말들은 그렇게 하면서 시너타파 1, 전쟁에 관한 것은 아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핑계대지 마라. 시너타파 2, 돈은 어디서 나오냐. 실제로 세계 통화 시스템에 대한 나의 경험적 연구는 세계 통화 공급의 약 97%를 생산하고 있는 은행이 시중은행 또는 소매은행 또는 지역은행 뭐 이렇게 어떻게 부르든 대형은행 말고 이 이런 그 작은 은행들에서 이 세계 통화 공급이 약 97%가 발생이 되고 있다. 이런 그 기능을 함으로써 경제가 돌아갔다. 이렇게 이제 이분은 주장하는 것 같아요. 소매은행은 현재 세계 통화 공급의 약 97%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월리엄 바튼 이런 사람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양적 완화라는 말이 옛날부터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최근에 그게 이제 생긴 모양인데요. QE를 한다. 퀀티티 뭐의 약자겠죠. 그 플레임은 안 찾아봤습니다. 시간상. 독일은 소규모 기업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소매 은행들의 네트워크를 유지해 왔다. 요거는 이제 모 포토글라피 베를린. 그 다음에 FRB가 2008년 금융위기에 어떻게 대처했는가. 현재 인플레이션 위기의 진짜 원인은 이렇게 해서 전 세계 주요 은행들이 양적 완화의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통화 공급을 극적으로 증가시켰다. 돈이 많이 풀리니 인플레가 될 수밖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핑계대지 마라. 그럼 코비드가 이제 그 촉발제가 됐고 그러면은 코비드라는 게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것 같지 않다는 음모론이 설득력이 있어지는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일본에 대해서 약간 그 비판적인데 1990년대 일본의 두 번째 정책 단계 즉 중앙은행이 은행권 밖에서 자산을 매입하는 거. 이 자산이라는 게 국채를 사는 건지 근데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또는 뭐 실제 그 외국에 투자하는 거 뭐 또 그런 것도 들어가겠죠. 그런 것도 결국은 양적 완화의 버전이다. 이렇게 이제 또 설명을 하고 있네요. 요거는 이제 꺼놓고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 설명할 능력도 없지만 그냥 학습 효과로 보고자 하는 겁니다. 순수한 재정 정책은 신용 창출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경제 성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제 비판에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용 창출이 밑받침돼야 그 다음에 경제 성장도 된다 이런 얘기겠죠. 그 브렉락이라는 그 미국의 그 삐까번쩍한 그 민간은행이 있는데 잭슨홀이라는 게 이거 유명한 된 모양이에요. 거기서 다음 경기 침체로 인해 중앙은행들이 새로운 자금을 창출하고 중앙은행 돈을 공공보험과 민간 부분 소비자들에게 직접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소매은행을 우회하는 직접가는 방식이었다. 그러니까 지역 은행이나 이런 거 거칠 필요 없다. 우리가 직접 주고 만다. 자, 블랙락이 그런 주장을 했다 이게요. 연준은 이것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정확히 2020년 3월에 시행된 것이다. FRB가 자산 매입을 돕기 위해 민간 기업을 고용한 것은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FRB의 민간은행 블랙락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고용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럼 블랙락의 진짜 주인은 누구냐? 그러면은 따져 물으면은 그게 이제 많이들 요즘 얘기하는 그 어디에요? 그 저기 잊어버렸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 아닌 이제 브렉락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중앙은행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도구 보편적 소득 그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는 사람들이 중국식 사회 신용 시스템을
제정할 수 있는 중앙전자화폐를 받아들이기 위한 당근이 될 수 있고, 심지어 미래에는 전자 임플란트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다. 화폐라는 게 기본소득도 그렇게 주면은 현찰 화폐를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분은 그 중앙은행 중앙집권화에 저항해야 하는 이유 해가지고 오히려 그 유럽 사례가 아니고 등소평의 예를 들어서 소련과 같이 중앙은행을 하지 않고 이후 그 수년간 수천 개의 시중은행을 설립함으로써 빠르게 지방 분권을 전환했다. 대부분 소규모 지방은행은 소규모 기업에 대출을 해주고 일자리를 창출해서 높은 생산성을 달성해가지고 40년 동안 두 자릿수의 경제 발전을 가능해 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중국을 빈곤해서 구해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등소평이 아니고 이제 시진핑이 오면서는 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 마지막에 인플레이션을 왜 하냐, 이렇게 보니까 요게 숨겨진 의도 아니냐. 전 세계에 전례 없는 수준의 국가 부채에 대한 비판론자들은 현재 미국만 31조 달러 이상의 빚을 지고 있는 요 더 내셔널 디비트라고, 데비치라고 발음해야 되겠죠. 워싱턴 버스 정거장에 요게 이제 그 간판으로 매번 계속 뜨고 있는 모양입니다. 30조 31조 달러가 지금 국가 부채다. 이렇게 이제 그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이 부채를 잠식하는, 이 부채의 가치를 잠식시키려면은 인플레이션 길이라고 경고해 왔다. 하지만 일반 대중들에게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까요? 라고 의문을 던지면서 인플레이션은 의도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은행 집권화에 저항해야 하는 이유를 차라리 등소평 한테서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설득력 있는 얘기 같아요. 거기다가 슈카 월드는 크레딧 스위스 은행 파산 임박. 요게 이제 그거하고 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쫙 그 파산에 대한 내용들을 그 하면서 결국은 국제 금융위기가 올 수 있으니까 스위스 중앙은행이 전격 개입을 해가지고 돈도 밀어서 USB라는 그 스위스의 이 은행이 그 말하자면 크레딧 스위스 은행을 그 전격 흡수 합병하는 거로 이렇게 결론이 오늘 났다는 거죠. 월요일 날. 요거 방송할 단계에는 나오지 않는데 오늘 뉴스에 애들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 중소형 은행들이 뱅크런 발생해가지고 신뢰가 무너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리고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파산설도 현재 등장했고 미국의 중소은행들이 몇 군데가 벌써 파산했다. 그게 이제 금리 인상하고 무관한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뉴스 머니투데이에 UBS-CS 인수 블랙먼데이 피했지만 증권가 아직 경계하라. 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뉴스가 나왔고 스위스 정부와 국립은행도 이번 인수를 위해 UBS에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했다. 중앙집권화로 자꾸 가는 것 같은 냄새가 나는 거죠. 미 중소은행 뱅크런 막자 정치권서 예금 보호 한도 상향 목소리. 예금자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미 정부 오마의 현인 버핏에게도 SOS 은행위기 논의를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버핏 회장이 지역은행 위기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도 지방은행을 지역은행을 망하게 만들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까지 들어가는 거죠. 연방정부의 권한이 더 세지고 중앙집권화하는 그런 미국 연방이 중앙집권 국가로 그 넓은 나라를 중국처럼 중앙집권화 쪽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냐. 주 정부가 관할하는 은행들은 이제 별 볼 일 없게 되는 그런 시각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도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뉴스를 보니까 금융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뉴스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는 이유도 양적 완화로 풀어놓고, 그리고 돈이 풀려서 은행들의 돈을 많이 들어가게 해놓고, 양적 완화시키고 금리를 올려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논리적으로 그 다음 단계의 인과관계는 제가 설명할 수준은 안 되지만, 차관 뱅크런이 나올 정도로 뭐가 잘못됐다. 그랬더니, 그렇게 이제 되면은 이제 중앙정부가 나서가지고, 이 바이든 엉아가 얘기하는 것은 당신의 예금은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한테 은행은 막아도 예금은 죽었어. 우리는 필요한 모든 것을 할 것이다. 왜 국민의 세금으로 은행을 살려주는가? 비판 은행 투자자들은 보호받지 못할 것인가? 못할 것이다. 예금과는 다르지 않느냐? 당신네들 투자자들은 위험을 감수했고 위험이 보상되지 않을 때 투자자는 돈을 잃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그것이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이 아니냐. That's how capitalism works. 라고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이 바이든 할배가. 예금 보호를 위해 긴급 프로그램을 이미 작동 중인 연준과 미국 재무부. 자, 중앙 집권화의 길로 가는 것 같아요. 주식과 채권 투자자들은 전멸할 것이다. 지금 연준은 금리를 올리고 시중 자금을 흡수 중인 은행을 구조하느라 시중에 푼 자금은 얼마인가? 뭐 이런 식의 이제 또 얘기가 이 프로 맥인 거죠. 슈카월드는 이런 거를 보면서 이제 제 견해는 전자화폐화 될 텐데 전 세계 시민을 통제하려면 소매금융은 걸림돌로 불필요하게 느껴집니다. 양적 완화로 돈을 풀고 인플레 해결한다고 금리 올린 결과 소매금융들이 거덜나고 있다. 이것이 기획된 행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일본 현대 비즈니스에서 이런 뉴스가 있어요. 디지털 데이터를 완전 장악. 시진핑의 금융 대숙청에서 중국 경제 대붕괴에 대한 위험은 카스트 타운이라고 나왔는데 디지털 데이터를 완전 장악한다 이게요. 그럼 중국은 이 시진핑이가 3년이 나면서 더욱더 중앙 집권화된 독재 국가가 되는데 요런 거 시험 무대로 하려면 중국이 더 편한 거죠. 말하면은 이제 시진핑이도 국제 금융 세력한테 협조적인 게 있다 그러면은 자, 미국 같은 나라는 4년 만에 대통령이 바뀌니까는 그거 컨트롤하기가 어려운데 이 시진핑 엉아는 이제 3년인까지 해서 죽기 전까지는 이제 해 먹으니까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은 똑같은 정책을 중국에는 써먹을 중국이 금융 개방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들어가서 돈을 벌어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정치가들이 그 협조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진핑이가. 그러니까 시진핑이는 협조하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1번부터 12번까지 쫙 하는데 이게 중앙 집권화 같은데 느낌 같은 느낌으로 지방금융 감독 관리 체제 개혁을 심화하다. 죽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방금융 등소평이가 만들어 놓은 거를 고령화 공작 체계를 보다 완벽하게 한다. 요런 게 왜 금융위기에서 고령화 공작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뭐 돈을 더 이상 못 벌고 정년퇴직해서 고령화가 되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넘겨주는 기본소득으로 그냥 먹고 살게 해주고 모든 거를 정부한테 예 알았어요 예 하면서 노예같이 살게 만들겠다는 게 이게 이제 숨은 뜻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니까 뭐 독재국 근데 자본주의 이름이라는 민주국가에서도 지금 그 꼴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방은행의 예금을 다 보호해주겠다 망하더라도 그거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글로벌 금융 세력의 구도는 이 두 개의 축으로 진행되는 것 같다. 그래서 중국에서 먼저 집중화 화폐 통제를 먼저 실험을 하고 거기서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은 기존의 서구 쪽에서 좀 보완해가지고 이 연방 정부가 아주 큰 정부가 돼가지고 작은 정부가 아니고 공화당은 작은 정부 하겠다는데 민주당은 아닌 것 같아요. 중앙 집중화 화폐 통제를 하려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이제 한국 같은 나라는 미국이 가는 방향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고민인 거고, 뭐 그런 거로 좀 봐집니다. 금융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은 뉴스를 보니까 뭐 또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들도 뭐 귀동냥에서 몇 개 좀 들은 것도 있고 하니까, 이런 의견을 논리적으로 도출을 좀 해낼 수 있었다, 그런 얘기죠. 등수평이 했던 시중은행, 소매금융 포함 정책과는 반대로 더욱 강화되는 중앙집권화, 소련과는 반대되는 등수평의 정책이 사실상 중국 경제 발전의 견인차였다는데, 그렇게 그 전문가도 얘기를 했는데, 그 제도를 어, 지방은행이나 소매금융 하는 은행들이 파산되면서 없어지면서 더더욱 이 중앙집권화가 중국이나 미국이나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느끼지 못할 만큼 서서히 이 쇠뇌돼 가면서 익숙해지게 만드는 게 아니겠느냐. 그 시발점은 코비드 19부터 시작을 한 것 같다, 라고도 생각이 되네요. 이런 것 때문에 오늘 그 이 추가판을 한번 그 기록으로 좀 남겨보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